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월 21일이네요. 어제는 MBC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갔다 왔어요. 한 얘기야, 고유정 재판에 대한 얘기고, 그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사들의 재판하고 언론 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검찰의 그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를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도록 재판부에서 엄격히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걸 대법원에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공소장 자체도 일종의 이 사실 나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간략하게 어떤 죄를 지어서 기소를 한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이 유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감정이 호소하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소설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국가를 대신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감정이 복받치면은 검사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증거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지 감정과 여론을 가지고, 특히 여론이란 게 뭡니까? 본인들이 수사한 거를 슬슬 흘리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조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기소를 하고 그 부담을 느껴서 재판부도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고 형량을 깎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면은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왜 고유정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건을 가지고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주 사형을 시켜야 될 그런 범죄자라도, 범죄자일수록, 라도가 아니라 일수록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고 왜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정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른바 오류의 가능성, 그리고 여론재판의 가능성. 여론재판을 계속하고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하다 보면은 수사하는 사람들은 굳이 어렵게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10명, 그러니까 9명의 범인은 잡는데 1명의 억울한 사람도 또 잡게 돼요. 그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 그래서 사형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십 년 고철당하는 걸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모두한테 공평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것이 고유정의라 하더라도. 즉 고유정이 주장하는 바는 증거를 통해서 뭉개면 돼요.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그 고유정의 주장을 반격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그렇죠? 김학의, 장자연, 조선일보 사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월호 참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건, 해야 할 사건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와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대충 다루고 그것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보여주기식으로 재벌 누구를 손을 대갖고 거대악을 소탕을 했느니 이렇게 실제로 떠들어대지만은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재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그것 때문에 사법정의가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발 검찰은 소설을 쓰지 마라.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이걸 제한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자백을 받으려고 그래. 자백 받으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 밤샘 조사하고 모욕하고 충분히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고 빠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죄진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한, 근대사의 핵심은 죄진 만큼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 중심의 수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검사들이 함부로 증거를 갖고 장난치지 못하고 또 여론 재판 못하게, 왜냐하면 수사하는 쪽과 기소하는 쪽이 분리가 되면 그렇게 못하죠.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제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고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고유정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명확히 증거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하면은 사실 고유정의 지금 저 억지라든가 변호사의 저 억지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고유정 변호인 쪽에서 소위 말하는 국과수의 수면제에 대한 사실조회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응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되게 당연한 듯이 생각했지. 근데 사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과학수사의 기본은 기술, 어떤 기법,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수사를 배우고 과학수사를 교육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에 반 이상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즉 증거 무결성을 어떻게 숙련화시키는 데 50% 이상을 할애를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조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과수에 대한 계속적인 불만이라든가 국과수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고, 그래야지만이 국과수가 개혁돼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인력들도 거기에 맞춰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 재판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유정이 흘린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서 지금 고유정의 주장은 사실은 통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사건들에서
즉 고의정과처럼 잔혹하게 살해했지만은 뭔가 좀 부족한 증거 분석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뭐 이전처럼 되게 편하게 하죠. 그냥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죄가 되면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 그 다시 한번 왜 검찰 개혁 그리고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되고 직접 수사가 없어야 되고 증거 중심의 직접 재판주의 공판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왜 과학수사가 강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고의정의 전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합니다. 1심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자기도 봐도. 근데 2심에서는 계속 국가수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문제 삼을 것이고 또다시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법의학자들 불러다가 그 부분의 약점을 계속 추궁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을 명확하지 못하게 했으면은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어쨌든 지켜보시죠. 어쨌든 뭐 다음 결심 공판하고 선고 그 다음에 하니까 2월 안에 결정이 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 재판.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런 거예요. 뭐 이른바 이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냥 믿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문 인사들이 유재수를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둥 이런 거. 그럼 한 1년 전만 같아도 저 새끼들 에이 그래 권력 잡은 놈 다 똑같지. 근데 지금 언론에 지금 특히 YTN 같은 데서 이렇게 아니면 SBS 이런 나오는 얘기들 특히 SBS와 YTN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MBC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많은 뭐 신문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고 즉 검찰의 공소장인을 그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건 공소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소설을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그냥 한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선거가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70일도 안 남았어요. 70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흘리면은 검찰에서 공소장을 당연히 설날 내려가서 이거 떠들겠죠. 그 새끼들 다 똑같.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다 똑같아. 뭐.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한쪽에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검찰이 또 계속하는 거예요. 언론이랑 짝짝꿍 해갖고 특히 흔히 법조 출입 기사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랑 검찰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부족한 수사라든가 증거를 보충해주고 언론이 다 떠들어대니까 이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들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전만 해도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저도 믿었을 거예요. 저 새끼들 막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그 검사들을 발라주고 검사들은 그 언론을 이용하고 서로 상부상조해 갖고 또 나중에 전관 예우 받고 서로 또 지들끼리 영감 땡감하면서 기자들은 또 그러다가 또 정치 진출하고 그런 그러니까 아주 썩어서 부패한 언론과 아주 그냥 엉망인 개판인 검찰 수사
우리가 익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안 믿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신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미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와 검찰의 잘못된 행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개와 함께 가둔, 이게 아시지만 어제 같은 얘기를 한 거죠. 5살 난 계부, 5살 난 아이를 2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이 27살입니다. 이 범인이 이제 2년 전에도 그때도 학대를 해갖고 보호기관으로 갔다가 다시 왔어. 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이 범인 이놈은 집안에다가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넉 대나 설치했어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가학폭력범입니다. 즉, 이 자신의 그 통제 안에 있는 존재를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도 역시 소위 말하는 통닭구이라고 하죠. 손과 발을 뒤로 묶어갖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작대기를 뚝 놓고 손과 발을 뒤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그렇게 해갖고 플라스틱, 우리가 케이블 타이라고 하죠. 그거랑 털실로 묶어서 목검으로 그렇게 많이 때린 겁니다. 수시간 동안. 안 죽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심각한 가중학대범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자입니다. 즉, 이 공격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큰 개만한 그 아이만한 개를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 개가 갇혀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이를 물어뜯고, 그럼 아이가 꼼짝 못하게 고통을 받겠죠.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요, 이거는 사형 이상의 처벌을 해야죠. 사실 쉽게 죽이면 안 되죠.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 그죠? 왜 쉽게 죽입니까?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글쎄요, 북한엔 노동교과형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범죄자들은 자기가 때린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만큼 그 이상으로 진짜 노동교과형 같은 데서 쳐넣어갖고 심각하게 고통을 줘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력이 역치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그 대상은 일종의 마리오네트 증후군, 인형 증후군 같은 겁니다. 무생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맞게 되면 항거하거나 아니면 반응할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일종의 인형 같아지죠. 그러니까 더 때리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의 과학적인 방법을 또 개발해내는 거죠. 이게 또 이 인간이 희한한 게 검사하고도 한판 붙었어요. 왜 내 신문 시간은 줄이느냐? 기자도 내 기사 왜 쓰느냐? 왜? 그 구치소 안에서 다 봅니다. 왜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 봐요. 어떻게 평가하면 그것 때문에 확 그래서 기자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최고 4년밖에 못할까? 근데 보호시설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로 친권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령기가 되면 돌려보내요. 그때는 이제 죽으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호체계. 그리고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 심리검사, 폭력성 검사를 통해서 가중처벌해서 아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나오더라도 그 폭력성이 줄어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게끔. 다른 연쇄살인범이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은요, 3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300만 명? 한 500만 명?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면 10명 있을 거라? 있겠죠, 어디? 근데 어디입니까? 감옥에 있거나 그러겠죠. 실제로는 보통 사람들한테 크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연쇄살인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아동학대범이나 성범죄범이나 이런 애들은 실제 우리 삶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기범들, 이런 아동학대범, 성범죄자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시스템은 정반대죠. 범죄하고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게 있어요. 우한 폐렴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중국이 무슨 사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뭔가 전염병의 발원지 같아요. 잘 보시면 이 전염병들이 일단은 동물들 사이에서 있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왜 동물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집단 사육, 즉 말하자면 중국이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고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 확대되면서 우한 축산물 시장 같은 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많은 가축들이 모이니까 작은 어떤 바이러스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빠르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갖고, 그것도 비위생적이니까 일으켜서 대단히 빠르게, 아마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 전염병 질병이라는 게 저기 구석에 있는 어디 외부와 소통이 없는 그런 데, 상호작용이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냥, 아시잖아요, 전염병은 숙주가 없으면 성장을 못 합니다.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도 저기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 저 구석에서 그냥 조그맣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오니까 확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들이라고 하는 게 가축만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전염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근데 가축을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가축을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키우고 많이 먹으니까 계속, 그리고 비위생적이 붙여버리니까 계속 유전자 변이가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동물들을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육하는 환경이 이런 거를 키웠고, 그걸 또 그렇게 많이 공급받아서 비위생적으로 먹는 과정에서 인간한테도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 그럼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을 비하하려고 그러거나 중국 문화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원지처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그렇다고 중국 관광객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 복원에 대해서 힘쓸 수밖에 없어요. 대신 중국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지금 AS,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깨끗하고 방역이 잘 된 기본부터 지켜나가면서 청결한 형태의 우리 축산 어떤 생산 문화 같은 거
시스템 같은 거, 그리고 우리들의 공중 보건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큰 나라 옆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다행히 이렇게 와서 공항에서 적발돼서 그렇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발 전염병은 일상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설날 뭐 많이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자, 또 뵙겠습니다.